그럼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종합 토론이 있겠습니다. 앞서 발표된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부경대학교 심길보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늘 패널의 자장을 맡은 부경대학교 심길부라고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스마트 블루푸드가 바꾸는 해양 그 식탁이라는 주제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발표는 세 분의 연사를 모셨습니다. 우선은 센트리얼 대학교의 정혜원 교수님께서 미국 수산업 현 주목 그 시장 트렌드를 발표하시면서 특히 면역력 증강을 통한 타켓 질환에 대한 예방에 대한 연구를 소개해 주셔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연사로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엄준호 박사님께서 캐나다 블루푸드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 세계 양식 산업의 현황을 이해해 주시면서 특히 한국의 앞으로의 그런 스마트 양식 산업의 규모화가 되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발표 연사로서는 주식회사 대상의 이상민 부장님께서는 해조류를 중심으로 한 블루푸드 산업의 성장 전략을 말씀을 주시면서 특히 산업계 중심의 그 등급제를 추진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앞서 저도 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루푸드라는 용어를 굉장히 수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수산업에 대한 부분들의 가치가 좀 상승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아마 과제로 되면서 이런 블루푸드 산업이 단순하게 해답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구성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블루푸드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또는 우수한 영양 공급, 해양 생태계 보존의 역할까지 이루는 개념에서부터 인류와 자연의 이로운 수산물, 그다음에 수산식품을 전체적인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블루푸드가 미래 식량 자원으로 불리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보존적인 가치가 있다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 필수 영양 성분의 안정적인 공급으로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로 인해서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식량 자원을 넘어서 아마 다양한 앞서 이상민 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부가치 바이오 소재 등처럼 확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다루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토론은 세 가지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형 블루푸드의 전략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뤘으면 하고, 두 번째는 스마트 양식 기술을 활용한 블루푸드 생산 시스템 전환과 확산 전략이라는 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위한 블루푸드 관련 정책 및 제도 기반 마련 방향에 대한 부분을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주제는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전 등록해 주신 434분의 질의 중에 84명의 질의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주제를 통해서 이 사전 질의서를 바탕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앞서 우선은 Q&A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발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진행을 하고 토론으로 조금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아마 정 교수님께서 먼저 우선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제 많은 분들에게 한번 내기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배합 사료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단백질 대체원으로서의 곤충이라든지 또는 미세조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활용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미국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해 드린 것처럼, 현재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대체 단백질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곤충 단백질은 이미 상용 사료의 일부에 들어가고요. 특히 지금 질문 드렸던 분 말씀에 따르면 동해 등의 유충 단백질 함량도 높고 사료 전환 효율도 좋아서 이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는 미세 조류는 오메가3 지방산 대체 공급원으로 기대도 크고요. 그런데 아직 여기는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산업적으로 사용하려면 연간 100만 톤 이상의 곤충 단백질이 이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구조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호성과 소비자 수요성 문제인데요. 이 유충 사료는 특히 냄새가 강해서 소비자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고, 실제로 양식장에서 이 냄새 문제로 제품을 대량 폐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단백질과 섞어서 혼합 사용하는 방식을, 어, 그게 좀 그런 방식이 현실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강카레, 정확한 아이디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교수님께서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그런 관능적인 기여도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먼저 갖춰야 된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해주신 분이신데요. 김영덕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고요. 엄준호 박사님께 아마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의 양식에 대한 부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스마트 양식이 가지는 어떤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외의 양식과 이런 어떤 스마트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비교해 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교수님 외양식이 무언가요? 그 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내만에서만 양식되는 부분의 시설을 외해 쪽, 먼 바다로 나가서 아, 시설을 대량화해서 네. 양식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양식 시설을 내만이 아닌 외해로 나가서 음, 대형화하겠다는 시설입니다. 예, 그 트렌드가 현재 북미 쪽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캐나다 기준으로 보면 한국 해양수산부에 준하는 캐나다의 DFO라는 그 해양수산부가 DFO라고 불리는데요. DFO 안에서도 저희 말로는 그 듀오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쪽을 추진하는 세력이 있고요. 반대쪽은 이거를 막아보겠다는 세력이 있고, 그래서 자체 내에서도 현재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 중앙정부, 캐나다 중앙정부의 지침을 이용을 해야 되죠. 그 BC 정부는 현재 이렇고요. 중앙정부는 그 바다 양식은 더 이상 하지 말고 내면으로 끌어오는 육상 양식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캐나다는 그 전 세계 탄소 협약에서 그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쿼터제로서 캐나다 사용 쿼터 그 탄소를 일정 수준 이상 사지 않겠다는 약속을 상당히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페더럴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이 기준에서 맞는 것은 이제 현재 육장 양식이기 때문에 북미, 즉 캐나다가 이러면 아마 저는 미국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유사성이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는 육상 양식을 권장을 하고 외 양식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아는 지식 수준에서는 호주에서 그 참치 양식이나 이런 대양 양식을 그 외 양식으로 끌어서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바다에서 양식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 정도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실제로 참치 양식에서 외양식을 추진해서 실제 산업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그쪽도 어떻게 보면 듀오 모델이죠. 예, 그런 형태가 이렇게 공존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현재 외양식은 좀 자제하고 육상 양식으로 끌어올려는 노력이 강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아이디를 김영덕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으면 혹시 이제 요 메일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셔서 또 답변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아마 박사님께서 충분한 답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하고 이제 패널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부장님께 질의를 했고 아이디가
지금 주식회사 해인 ENC의 김태곤 님이시고요. 앞서 말씀드릴 것처럼 그 육상 양식을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 양식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육상 양식은 앞에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많은 국가에서 캐나다나 미국, 이스라엘, 포르투갈 등 많은 국가에서 이 육상 양식 해조류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 육상 양식을 하면서도 그 INTA 방식으로 해서 이제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접목해서 육상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쪽 국가에서는 해조류 산업이 아직은 크게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런 해조류가 가지고 있는 환경 친화적인 인식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육상 양식을 한다는 거는 예상은 하시겠지만 원가가 높아집니다. 현재 투자비도 많이 되고, 물론 생산성을 많이 높이고 규모화한다고 하면, 가격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상 양식 대비해서는 원가가 좀 높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해조류 제품에 대해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받고, 그렇게 고가로 생산을 하더라도, 시장이 판매했을 때, 어떤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파래라든가 다양한 그 다른 해조류를 우선은 육상 양식을 하고 있지만 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원료가 부족하면서 굉장히 원료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게 김 산업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김에 있어서도 육상 양식 기술을 빨리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확보를 통해서 수급 안정화가 되고 또 김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면서 또 하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로부터 좀 더 안전하고 또 고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면서 김 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상 양식이 지금 한국은 아직은 조금 이제 시작하지만 아직 기술 차이가 많이 있지 않고 또 해상 양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식 기술을 빨리 접목시킨다고 하면 육상 양식에서도 좀 선도 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 기후변화가 빠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거에서 미래를 위해서 아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질의를 주시고 계시는데, 우선은 먼저 토론을 진행을 하고, 이후에 좀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번 발표 연사님들께 질의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질의하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 방식은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주제를 한 분 한 분에게 드릴 계획입니다. 우선은 정혜원 교수님, 그 다음에 ông 박사님, 그 다음에 이상민 부장님 순서대로 이렇게 다 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기후변화,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형 블루푸드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가 임시적으로 한번 잡아봤고, 질의는 주식회사 연한항만 엔지니어링 전무 최유순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내용과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양 생태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류 분포 변화라든지 성장률을 저하한다든지 질병 민감도가 증가하는 등 향후 블루푸드 종 다양성이나 생산 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맥락에서 이상 기온을 위한 수산생물 생태계의 변화가 블루푸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배합 사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배합 사료 연구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정혜원 교수님께서 조금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먼저 바다 어획에서는 어종 분포가 바뀌기 때문에 예측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이피. 실제로 미국은 제가 미국 사례를 좀 들어볼 텐데요. 미국은 1900년대 이후 해수면 온도가 10년마다 약 0.1도씩 상승했고, 여기서 약 160어종이 30km 정도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원래 남부에서 잡히던 농어나 가리비 같은 어종이 요즘엔 동부 해안에서 많이 보이고 있어요. 반대로 그 결과 그 원래 남부에서 잡히던 농어나 뭐 가리비 같은 어종이 요즘에 그 해안에서 많이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대게는 최근 2년 사이 개체 수가 90% 이상 줄었고, 차가물에서 사는 뭐 대구나 광어류도 점점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뭐 어선들은 당연히 더 멀리 이동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써야 해서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음, 가두리 양식은 당연히 이제 수온 상승으로 인한 이제 폐사나 질병 위험이 더 커지는 문제가 있고, 반면 육상 양식은 온도 조절이 가능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적인데 여기에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고요. 엄 박사님 말대로 실제로 플로리다 이 그 아틀란틱 세파이어 라스 시스템 시설에서는 그 최근 대규모 폐사가 있었고, 작년에는 어느 한 연어 양식장에서 그 수온 상승으로 인한 황화수소가 축적돼서 그 폐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음, 그리고 한국도 제가 알기로 뭐 지난 50년간 해수 온도가 약 1도 정도로 상승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세계 평균보다 좀 더 빠른 속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뭐 고등어나 멸치, 오등어처럼 이제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어종의 어획량이 더 늘었고, 반대로 이제 명태, 꽁치 이런 찬물에서 사는 어종은 점점 줄고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한 이슈이고, 이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이제 뭐 어종 다양화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아마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어종의 이동은 뭐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슈로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마 같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육산 양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거고, 이런 부분들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아마 의견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조금 잘못 해석을 했으면 교수님께서 좀 바로바로 정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엄준호 박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문자는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종원님하고 월드푸드테크 협의회의 기획조정실장님인 이상준 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정 교수님께서 하신 육상양식 패러다임의 전환과 맞물려서 아마 미국과 캐나다는 기술 혁신이나 시스템 혁신, 앞서 말 정책 대응 등 다각도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혹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그런 육상 양식 시스템의 기술 수준을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조금 가는 것이, 아까 이제 규모적인 부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들 방향 제시를 조금 해주실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조사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한국과 그 흔히 말하는 그 캐나다, 노르웨이에서 주종으로 다루고 있는 어종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광어와 연어는 엄연하게 다른 시장군을 형성하고 있고요. 광어를 한국에서 수출을 해서 북미권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그게 이제 캐나다 식탁에 오를 때는 백인들보다는 여기에 살고 있는 아시안 식탁으로 주로 가죠. 그래서 같은 인종에 대한 타겟이지만 그 지역별로 다르게 사는 같은 인종이라는 이런 시장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의 특징은 현재 광어를 중심으로 한다면은 대량 생산 이후에 그 소비 촉진이나 아니면 소비 시장이
해외로 확대된다 하여도 여전히 그 같은 인종에 머무를 확률이 높고요. 실제로 여기서도 한인 사회나 중국인 사회에서 대부분 그 광어 및 그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생산량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외국 식탁에서의 그 식탁 문화와 그 동양의 식탁 문화가 너무 다릅니다. 그 예를 들어 물고기 한 마리를 봤을 때 머리를 달린 생선을 이쪽 북미 시장에 들여오면은 이건 서비스가 덜 된 상품이고요. 중국 시장에 머리가 잘린 생선을 보냈을 때는 자기의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상품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하는 인식, 그 문화적 인식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앞으로 시장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향은 물론 세계화에 발맞춰 대규모로 육상 및 가두리 양식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잘하는 그 어떤 디테일 부분을 살려서 우리만의 그 다양화, 특성화, 고급화를 통해서 국내 시장을 일단 선점을 하고요. 이후 수출 시장은 노르웨이 등의 대규모 시장과 가격 경쟁을 통해서 상품의 대량화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특성화, 다양화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뭐 해마, 건해삼, 그다음에 물고기, 그 뭐라 그러죠? 그 공기 주머니가 그 중국에서는 그 아주 고가 상품이죠. 이런 특성화 시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아, 접근을 한다면 아마도 한국형 고유의 어떤 니즈를 맞출 수 있는 우리 수출, 국내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아마 저희 국내의 양식 산업이 결국은 해외 글로벌 시장을 개척을 하기 위해서 수출 전략 품목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특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상민 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자는 부산광역시 주무관 윤정만 님이시고요. 발표하신 것처럼 기업 명실상부한 K 시푸드입니다. 대표 수출 품목이고요. 아무래도 국내 식탁뿐만 아니라 글로벌 식탁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블루푸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산업이 이제 지속 성장을 위해서 혹시 산업계에서 생산 거점을 다변화한다든지 또는 글로벌 공급망을 이 김을 좀 확보한다든지 이런 전략이 있는지 또 있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K푸드, 이런 K컬처에서 이제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막상 나가보면 상상에서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아시아, 남미,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한국 식품에 대해서 대부분 볼 수 있고 또 젊은 층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도 두세 배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사실 한국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나가봤을 때 더 친밀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해조류 중심으로 해서 시장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는 생산 제조 거점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해조류 특히 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제 가격 대비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유통 과정에 이제 컨테이너를 실어서 보내는 과정에 굉장히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되면서 굉장히 품질이 열화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업적인 부분 또 품질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주요 원거리에 있는 국가에서는 생산 제조 거점을 만들어서 현지인에 맞는 그런 맞춤형 제품 생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원료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이제 한국 중심으로 해서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해외의 생산 거점에 한국 원료를 보내서 생산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에 통계 자료에서도 보신 것처럼 수출도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많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고 하면 너무 가격 저항이 언젠가는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한국에서 이제 양식 기술을 좀 더 품종 개발이라든가 양식 기술 개발해서 해상 양식을 발전시키는 것도 있고 또 육상 양식 기술 개발해서 새로운 고부가 제품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원료 해외에도 많은 그 김들이 자랍니다. 물론 품종도 다르고 약간 특성도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 김 양식 거점을 해외에 더 추가로 확보를 함으로써 좀 더 글로벌 식품으로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해외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지만 사실 기술이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해조류 산업에 대해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시긴 하는데 이런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 거점, 원료 공급망을 확보한다고 하면 좀 더 산업을 더 확대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성상, 해조류 특성상 한중일에서 생산되고 있는 건데 아마 기술 도출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 조금 부족했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스마트 양식 기술을 활용한 블루푸드 생산 시스템의 전환과 확산 전략이라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정우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코마린 대표이사님 박덕훈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EU에서 물고기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블루푸드 생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물고기 복지를 어떤 방향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지를 혹시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제도적인 부분을 전망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의견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르웨이나 스코틀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연어 양식장에서 물고기 복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요. 사육 밀도나 스트레스 관리, 뭐 도살 방식을 조금 더 신경 쓰는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동물 복지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도 점점 늘어나면서 복지 인증을 받은 수산물에 대한 수요도 이제 같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이제 복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고, 특히 이제 그 수출용 제품은 유럽 기준에 맞추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윤리적인 이유를 넘어서 물고기의 복지는 사실 이제 품질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산업적으로도 이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물고기는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질병에 좀 더 취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건강한 물고기가 결국 이제 좋은 생산성으로 이제 이어진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요. 미국은 아직 복지 기준이 법으로 의무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연구자들이나 이제 기업, 뭐 소비자 모두 이제 점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그 복지를 고려한 양식 방식이 조금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물고기 복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산성과 품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갈 거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교수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네, 엄준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문자는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연구원 정재현님입니다. 좀 질문이 재밌게 났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스마트 기술이 접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기술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작동이 잘못되어서 대량 폐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책임 소재는 누구냐? 기술을 관리하는 사람이냐? 기술을 설치한 사람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좀 뭐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이나 그런 또는 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혹시 네.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회사 기준으로 기준을 잡고 말씀드리면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기술을 구입을 했을 때 그 기술에 대한 이 사용에 대한 그 리스크적 그걸 누가 잡느냐. 일단 여기 기준으로 보면은 양식장이 갖고 가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기술을 구매한 자가 갖고 가는 것이 맞고 현재 많은 양식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스타트업에서 일어나는 어떤 주제보다는 특허 기준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특정 업체를 언급하진 않겠지만 양식 기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여전히 관리비 절감이라는 목표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 양식을 기준으로 보면 그 먹이 비용도 크지만 전기세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부담이. 왜냐하면 모터를 24시간 돌리기 때문에 물을 순환을 이유로 돌리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그 기술 개발의 방향으로서 이제 미국에 있는 큰 회사인데요. 그 모터를 항상 24시간 돌리는 게 아니고 양식 종에 맞추어서 센싱, 그러니까 뭐 물의 온도나 산소 농도 이런 거와 맞추어서 어느 정도 모터를 천천히 돌리기도 하고 빠르게 돌리기도 하는, 즉 센싱 기준으로 모터를 최적화하는 이러한 양식 모터를 특허를 내서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기술을 사용했을 때 당연히 전기세 절감에 대한 기대 효과가 있지만 만약에 그 기준이 회사에서 제공한 것과 달라서 물고기의 대량 폐사가 일어나면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서는 정확합니다. 회사 그 양식장 기준의 그 문제로 봐야죠. 그래서 위에 제가 발표드린 내용처럼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걸 듭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서 만약에 물고기 폐사가 일어나면 그 이유가 신기술의 도입에 의해서 폐사가 일어났다 하여더라도 잠재적인 양식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험비 산정을 할 때 좀 더 완벽하게 보장을 해주는 국가 제도와 함께 이 보험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면 양식장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좀 더 유연하고, 그럼 양식 기술을 이용해서 실패도 할 수 있지만 또 새로운 기술의 보급도 늘어날 수 있고 이러한 윈윈 효과를 좀 더 기대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답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리스크를 받아야 하나 국가에서 이러한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좀 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된다면 이런 양식 산업의 발전이 좀 더 다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 안정적인 시스템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아마 제도적인 국가 제도가 좀 더 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상민 부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USDA 2일 책임연구원 이준호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고요. 요즘 말씀하신 거 K푸드가 계속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지, 또는 지속 가능하다 하려면 어떤 조금 더 이런 민간이나 뭐 정부나 이런 데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한 이 케이푸드 또 이 블루푸드는 지속 성장 가능하다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환경 친화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다양하게 현재는 식재료나 반찬, 스낵 형태로만 시식을 하지만 용도 확장성에 있어서 얼마든지 확대가 될 수가 있고 이미 벌써 다양한 분야에서 그걸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조 산업이 이제 막 사실 이렇게 좀 성장한 지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그동안 한국 김이나 해조 산업은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생산이 되고 산업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 생산자의 경험으로 해서 이제 그 김이 생산돼 왔고 또 체계적인 규격이라든가 관리 시스템도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장이 어떤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우쳐서 좀 더 싼 제품을 많이 생산되는 형태로 많이 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그동안은 좀 워낙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뭐 좋고 나쁜 거 없이 일단 수출이 되고 계속 됐었는데, 이런 그 글로벌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안전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다양한 형태의 제품으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면, 산업 기반에 대한 좀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아까도 이제 그런 수출을 할 때 여러 가지 안전성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 어떤 위험하다기보다는 이제 그동안 이제 해조류에 대한 세계 표준을 만들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가장 그래도 해조류에서 발전됐다고 하는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세계 규격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고 또 그동안 경험에 의존해서 생산했던 생산 방식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품종 개발, 배양, 양식, 가공까지 좀 이제 다른 어떤 세계 소비자의 시각에 맞춰서 위생 기준이라든가 관리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을 하면서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대해 나가야지, 지금 어떤 성과가 좋다고 해서 이거에 덧치돼서 무조건 뭐 양만 많이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지속성장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산업계, 학계, 연구계 뭐 이런 또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해조류에 대한 관심도 많고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각 분야 하나하나씩 좀 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도 지금의 뭐 몇 배 이상의 그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뭐 K푸드, KC푸드는 지속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의 성장에 있어서 안정성 등을 확보한 질적 성장으로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나 이런 산업계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 패널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블루푸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가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론을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정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문자는 한국경제신문의 에디터 박상우 님께서 질의해 주셨고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블루푸드 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핵심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이 앞서 미국 사례를 조금 말씀해 주셔서 교수님 입장에서 바라보셨던 한국에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블루푸드 산업이 제 생각엔 성장하려면 우선 양식 산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형화 기반의 스마트 클러스터 모델로 갈 건지 아니면 뭐 지역 밀착형 이제 소형 뭐 고부가 가치 모델을 키울 건지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이제 집중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 특히 이제 중국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전략적인데요. 중국은 아예 이제 양식 산업을 4차 산업으로 분리해서 단순히 이제 생선을 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양식장 설치 이후에 이제 거기 주변에 관광, 뭐 리조트, 체험 프로그램 모두 이제 결합한 블루허브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블루푸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블루 이코노미 개념에 가깝죠.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단순히 마트에서 이제 생선을 사는 게 아니라 양식지가 있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구매하고 체험하고 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한국에서도 사실 이런 걸 뭐 지역별 수산물 축제 개념으로 이제 유사한 것들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이제 산업화나 이제 구조화는 덜 되어 있는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블루푸드를 이제 1차 산업의 한 영역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제 그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이제 블루 이코노미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저보다 엄 박사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박사님께서 여기에 더 보태주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네, 정 교수님께서는 아마 양식 산업의 방향성 설정이 결국은 국가 산업으로 전략을 방향을 정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은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방향성을 정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정했을 건데, 이 부분은 현재 좀 그런 내용들을 정말 인지하지 못해서 제시를 하지 못해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블루허브나 블루 이코노미, 결국은 1차 생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정 교수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엄 박사님께 질의를 드리면, 앞서 말씀하셨던 정 교수님이 조금 더 보태 정책적인 방향, 혹시 한국에서의 이런 블루푸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정책적인 좀 추가가 돼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은 요때 혹시 제약사항은 좀 없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좀 추가적으로 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요거에 대한 질문지는 포터하우스 대표이사 하지윤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정확하게 그 용어를, 블루 이코노미란 용어를 캐나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더 정부를 중심으로 그 블루 이코노미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그 플랜이 나와 있고요. 2019년 정도에 나와 있고, 기본 모델이 지금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류 생산지를 중심으로 해양 스포츠, 여기서는 이제 그 스포츠 피싱이라고 해서 물고기 잡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사업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피싱, 그다음에 그 양식, 그다음에 그 숙박 관련어, 그다음에 고기에 관련돼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 뭉치 덩어리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역에 분할하는 형태로 해서 이, 이 해변가 지역 마을을 살리겠다라는 이 정책적 지침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아마 이쪽도 이 캐나다가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과 상당히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땅은 넓은데 인구가 분산된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초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부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이 순환 구조를,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캐나다 입장에서는 선택 사항이라기보단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역 특성상. 그래서 이 블루 이코노미 스트래티지가 아마 한국에서도 어, 좀 좋은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30대가 어업의 유동을 이렇게 국가에서 정책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선을 구입하거나 혹은 내수면 연구소에서 다양한 양식에 대한 매뉴얼이 이미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반할 때 관련돼서 이런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이 같이 연계 사업이 갈 수 있는 것을 같이 묶어서 클러스팅을 해서 지역에 이런 집중화를 진행할 수 있다면 아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캐나다형, 한국형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 박사님께서는 아마 캐나다의 블루 이코노미 스토어지라고 하는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기적인 어떤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상민 부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자는 한국해양개발원의 전문연구원 이정민님께서 질의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한국의 대표 해조류라면 김이라고 보고, 이 산업이 앞으로 미래에서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이제 부장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성장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이 어떤 방향으로 조금 머리를 맞대어야 되는지 좀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질의하셨을 때도 이제 답변을 드렸지만, 이제 한국의 이제 많은 어떤 성과 대비 이제 산지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 그런 표준화라든가 기술 개발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준화,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산업계에서 그런 현황, 필요한 니즈를 가장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입장을 좀 전달드리면은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많은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해줄의 안전성 부분에 대한 어떤 국제 표준을 만드는 데 같이 좀 했으면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다양한 카테고리 확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식품 외에 다양한 제품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R&D 역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산학연의 협력을 통해서 같이 좀 개발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해조 부분 같은 경우에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그런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품종 개발, 그 양식 기술 개발, 또 가공 기술, 또 각각 이제 전문 연구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해조류를 중심으로 한 좀 누군가가 정책적으로 끌고 나가는 어떤 주체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한국의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번에 육상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시지만 좀 이제 전문화된 그런 조직에서 이런 것들 산학연의 협력을 좀 끌어내고 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또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우리 한국의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좀 더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산업의 니즈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이런 부분의 해소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전문가 집단을 또는 그런 것들을 이끌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그런 부분에 정부가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끈 패널 토론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연사님께 다시 한번 패널 주제를 했었습니다. 아마 블루푸드 누구나 지금 많은 분들이 272분이 지금 참석을 해주시고 있고, 아마 단순한 수산물을 이제 넘어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자 새로운 지속 가능한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아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아마 관심하고 논의가 그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패널 토론에 참여해 세 분의 연사님께 저는 큰 박수 부탁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해양수산 기술진흥원의 전재훈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